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이 탄 공군 1호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첫 방문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방 2일차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예정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하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친천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내 주요 구심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2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엔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잊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 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 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으셨고요.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장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 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부동산 토론회 이후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이 주택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비 사업이 도심 공급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재개발, 재건축 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효과 회의론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 재건축 후 집 크기만 키우거나 빌라 쪽은 세대 수에 비해 분양권이 적게 나와 실제 주택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론회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반면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반대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에선 정비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해법이란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2031년까지 정비 사업으로 31만 호를 착공하면 주택 공급량이 8만 세대 넘게 늘어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서울 내 아파트 준공 물량 가운데 70% 이상이 정비 사업 물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공급 병목 원인이라며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비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의적인 태도가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근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주택 공급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이르면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등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이라는 게 갈수록 또 이제 마지막일수록 더 중요한 이슈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우리의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간 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함께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는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첫 회의를 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2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여전히 우리의 대미 투자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여기에다 미국 기업 차별 인식을 심어준 쿠팡 사태도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돌아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도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에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일간 뉴욕타임즈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ivil nuclear deal, there will be no enrichment of material,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Saudi Arabia, which pertains only to non-military use.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AI로 맞서고 있는데요. 가짜를 잡아내고 위급한 시민을 더 빨리 찾아내는 과학 치안 기술을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눈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영상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을 경찰이 도입을 추진하는 딥페이크 판별 시스템에 입력해봤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음성과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동시에 분석해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이 기술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현장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딥페이크 수법이 등장해도 스스로 학습하며 성능을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에 또 좀 더 최적화된 자동화 시스템까지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제의 또 하나의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연구진은 건물 밖에 있고 저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지하 6층에서 긴급 신고를 누르자 위치는 25m 아래로 표시됩니다. 탐색기 수치가 높아질수록 신고자와 가깝다는 의미인데 연구진이 취재진 위치를 찾아내기까지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엔 신고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일일이 수색해야 했지만 새 기술은 초기 좌표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밀 탐지기로 방향도 더 빠르게 좁혀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쯤이 아니라 차량이나 숙박시설 같은 밀폐 공간에서도 특정 지점을 더욱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위급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술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신변 위협 등 이상 상황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올해 AI 순찰 로봇과 불법 마약 탐지, 3차원 사건 현장 재구성 등 과학 치안 연구 개발 성과 18개를 선보였습니다. AI가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치안 기술도 함께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악영향을 끼친다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조속한 시행을 바라곤 있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Above all, make the most of the school holidays coming up.
rather than spending it scrolling on your phone. Start a new sport, learn a new instrument, or read that book that's been sitting there on your shelf for some time. 캐나다도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영국은 내년 봄부터 청소년의 SNS 이용 전면 금지를 예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UAE 역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등 청소년 SNS 규제는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콘텐츠가 해만 끼칠 뿐더러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 코넬 의대 연구팀이 청소년 4,200여 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고사용 그룹은 저사용 그룹에 비해 자살 행동 위험이 2배 넘게 높았고 공격성도 25%나 강했습니다. 폐해를 곁에서 체감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엔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SNS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회 접속을 차단할 방법부터 SNS 운영사인 미국 빅테크와 마찰 가능성까지 고려할 쟁점이 많기 때문인데 제도화까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혼한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손녀를 도맡은 외할머니는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는 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아 할머니는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지금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18세까지는 받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경제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1년 만에 미성년 자녀 11,630여 명에게 18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골프를 친다는 둥,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 하는 펜션을 놀러 갔다는 둥. 재산 다 돌려놓으면 나라에서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안 갚아도 나라에는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빚줘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한부모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저희 딸도 솔직히 학원 못 다녀요. 아무것도 못 다녀요. 조금 더 내 돈을 들어가면 갈 수 있겠지만 딱 하나밖에 못 가요.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거는 돈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액을 올리기 위해선 선지급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지금 많은 숫자의 이 건수들이 보면은 송달이 끝까지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변제 기한이 남아 있거나 그래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선지급제 신청 소득 기준을 없애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 폭우 당시 북한의 환강댐 기습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만 내리면 통발이 유실되고 조업이 멈추면서 어민들은 생계 유지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착장 앞쪽이 온통 진흙밭이 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푹푹 빠져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임진강이 범람하며 강에서 조업하는 배들을 위한 작은 선착장이 뻘밭이 된 겁니다. 통보는 없는 거지. 사전 통보는 없는 거죠. 그 물이 여기 한 3시간이면 내려와요. 아침에 오니까 벌써 물이 한강물 됐죠. 지난 20일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을 방류하며 평소 5m도 안 되던 임진강 수위는 15m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선착장 바로 앞입니다. 최근 불어난 강물에 제 키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게다가 유속까지 빨라지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해둔 통발은 대부분 떠내려갔습니다. 통발 같은 건 한 7,000원 꼴 질리거든요. 개당. 그러면 300개 멀매. 200만 원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서 어업을 생계로 이어가는 임진강변 어민은 모두 50여 명에 달합니다. 평소 어민들이 물가에 설치해 사용하는 통발입니다. 최근 강물이 불어나 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통발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창 장어와 숭어를 잡는 성수기지만 배조차 띄울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배는 한 척은 그냥 뒤집어져 있고 그냥 배 세 척은 막 엉겨서 있는데 그 유실되면은 어디서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강수위가 제자리를 다시 찾기 전까진 조업을 재개하기 어려워 어민들의 생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물살에는 우리가 그걸 채고 올라가지 못해, 배가.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근데 수입이 없잖아요, 전혀. 폭우만 쏟아지면 고기잡이를 접어야 했는데 올해는 북한이 hon강댐마저 기습 방류하며 임진강 어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리브유라든가 레몬즙, 또 천연 위고비가 들었다는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식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올레샷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마신다는 건데 따로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나는 다이어트 유튜버니까 마셔야지.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식욕을 떨어뜨려서 다이어트가 되나 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올리브유를 먹어서 체중이 감소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식용유 등 다른 기름 대신 먹었을 때 체중을 관리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정도의 보고만 존재할 뿐입니다. 기름을 아침에 그냥 섭취하시는 거예요, 공복에. 그러면 기름을 많이 먹으면 속쓰리거나 이제 이 설사나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레몬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지방을 태우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등 체중을 줄여준다는 광고들이 많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아침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은 단지 수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이제 레몬즙 포로 되어 있는 거, 캡슐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적 근거는 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같이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올리브유는 한 숟가락에 120칼로리라 매일 먹으면 체중이 늘 수 있고 레몬즙은 치아와 위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우리 몸이 위고비와 비슷한 물질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며 천연 위고비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팔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판 GPS와 한국판 스타링크를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적외선 군집 위성망을 더해 경제성까지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은 높이에 따라 가장 높은 정지 궤도, 중궤도, 저궤도로 나뉩니다. 24시간 우리나라만 비추는 정지 궤도 위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방송, 기상 관측에 활용되고 우리가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GPS가 중궤도 위성으로 무료로 전 지구에 눈이 돼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은 국제우주정거장이 위치한 궤도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돕니다. 교통, 통신, 금융, 안보 등 전 분야에서 GPS가 끊기면 현대 사회는 무력화됩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로 구성된 한국판 GPS와 저궤도 위성 수백 기로 구성된 한국판 스타링크로 GPS가 꺼져도 일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소 7조 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보다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특히 적외선 군집위성의 사업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악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은 물론 물류 관리와 부동산 투자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90기, 그다음에 지구 정지 궤도에 한 2개면 한반도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IR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다. 관건은 대규모 위성을 얼마나 싸고 빠르게 만드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과 인력 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광둥성 선전에서 로봇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개막전에서 목이 부러지고도 싸우는 장면이 화제였는데요. 로봇 기술의 극한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옥타곤 위에선 흑백의 인간형 로봇 2대가 서로 주먹을 찌르고 하이킥을 날립니다. 흰색 로봇의 540도 회전 발차기가 강타하자 검정 로봇은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춤을 추며 조롱하는 흰색 로봇. 검정 로봇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목이 꺾여 너덜거립니다. 很明显能看出来，哪怕动物是头掉了，它依然能够遥感到对手。真掉了！头掉了你就踢不到了。少了一个得分部位。 지난 주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로봇 격투 리그 개막전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관중석을 뜨겁게 달군 건 검정 로봇이 목이 부러진 뒤에도 1분 30초 남짓 계속 싸웠다는 점입니다. 머리에 달린 카메라와 라이다 등 센서가 망가져도 핵심 제어 장치가 격투 동작을 수행했던 겁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방식이 아닌 AI 두뇌를 탑재한 로봇이 스스로 싸우는 완전 자율 격투였습니다. 可以跳这么高，然后还能踢出这么高难度的这个脚法，这个站起来的能力也可以这么快，就是感觉还是很震惊的。 현실판 리얼 스틸을 본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재밌다며 X의 경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에게 견자단으로 더 유명한 홍콩 배우 쩐즈단은 무술 고문과 홍보 역할을 맡았습니다. 机器人的格斗都是在店里面，今天第一次在近距离看到真实的机器人，那种冲击力完全不一样。 중국 로봇 T800을 일괄 제공받은 32개 출전팀은 21억 원짜리 순금 챔피언 벨트를 놓고 연말까지 기술력의 극한을 겨루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있는 교도소 둘레에 못을 파서 악어를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교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극우 장관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최근 SNS에 올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입니다. 악어의 목줄을 채운 자신의 모습 아래 탈출을 시도하지 말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환경보호부는 내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나일악어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을 가둔 교도소 둘레에 악어를 풀어놓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당장 남부의 한 교도소에서 악어를 풀어놓을 170m 길이의 해자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작업엔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도 교도소의 보안 수단으로 악어를 동원하는 이례적 조치에 대한 반발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지난 5월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강제로 납포한 뒤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학대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자랑스러운 듯 스스로 영상을 공개해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I mean, we see these totally disgraceful scenes in this video shared by Israeli cabinet minister Ben Gvir, which shows a total disrespect and violation of basic standards of human dignity.
벤 그비르 장관은 야생하거나 뱀이 서식하는 늪지대에 이민자 구금시설을 조성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악명 높았던 악어 수용소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운영 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1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장단콩 농사를 지어 직접 가공 제품까지 만들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단콩으로 유명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귀농 6년째인 청년 농부 광재 씨가 아버지와 함께 콩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병해충은 없는지 또 잡초는 어떤 상황인지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다. 배초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콩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는 농진청에서 인정받은 장단콩 재배 명인. 아들은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귀농해서 아버지에게 콩과 팥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파주 장단콩을 키운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저로 인해서 좀 더 파주 장단콩이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키우는 콩은 장을 담고 두부를 만드는 대원콩과 서리태 품종. 네, 청년 농부는 단순한 콩 재배를 넘어서 콩을 가공해서 식품을 만드는 가공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콩 원물만 판매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난 건데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먹는 콩과 팥 스프레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식품 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콩 스낵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콩 스프레드와 같은 가공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재 씨는 앞으로 가공식품 개발에 더 주력해서 파주 장단콩의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지도록 한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울산시의 식수를 책임지는 회야댐 상류에 1년에 딱 한 달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연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맞춰 최근 공개됐는데요.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싱그러운 진녹색 연잎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잎 사이로 꽃망울을 터뜨린 연꽃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축구장 24개 크기 17만 제곱미터 습지에는 부들과 갈대 같은 수생식물이 조화를 이뤄 광활한 정원을 이룹니다. 1년에 딱 한 달 연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하루 100명에게만 허락되는 회야댐 생태 습지입니다. 여기 오니까 생태 그대로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이게 군데군데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릴 적에 그 추억이 잠시 생각이 났었어요. 울산의 식수를 책임지는 회야댐 생태습지는 지난 2002년 상수원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사람 손때를 거의 묻히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그대로의 숲과 연못, 각종 물풀과 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2년 개방 이후 3만 6천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울산의 DMZ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평소에 아무도 오실 수 없어요. 스스로 생태계를 조절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인간이 간섭되지 않는 자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회야댐 습지 탐방은 모든 예약이 다 찬 상태로 울산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대기가 가능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팔레스타인 주민 4명과 이스라엘인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인근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충돌했고 이후 이스라엘 군인 등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유대인 남성이 잇따라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57살 아시아계 남성과 50살 유대인 남성이 잇따라 흉기에 찔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방위산업 전시회를 공습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열린 무기 관련 전시회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경주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위 속에 비나 소나기도 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충청과 남부 일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8도, 대구가 27.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